저희 강남일보 6기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 오늘이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 강의를 해주실 이 김경찬 작가님의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하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이곳 강주가 고향이시네요. 오랜만에 우리 강주 분을 모셔서 반갑습니다. 1995년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시고 그동안 그 작품 내용을 보면은 2017년에 그 영화 중독자, 그리고 16년에 1950, 그리고 2015년에 오늘 보셨던 영화 1987, 그리고 15년 역시 다큐 2부작 연변에 부는 바람, 그리고 2015년 영화 뺑반, 14년에 영화 카트, 그리고 역시 또 14년에 영화 정정보도, 이와 같이 각본과 연출이 있고요. 그리고 14년 2월에 다큐 3부작 아시아 영화의 중심 한국을 연출하셨고요. 2012년에는 다큐 3부작 할리우드의 한국인도 역시 연출하셨네요. 2009년부터 주식회사 흥업미디어 대표이사에 선임되셨고요. 2009년 3월에 문화뉴스 미디어의 엔터팩토리 편집장으로 계시네요. 그동안 그 수상 내용을 보게 되면 2015년 백상예술대상 영화 시나리오 부문에 수상하셨고, 다큐멘터리 섬을 가지고 좋은 TV 프로그램상, 지역방송 대상 TV 다큐 부문 우수작품상, 또 MBC TV 작품 경연대회 은상, 그리고 한국방송대상의 TV 우수작품상, 여러 상을 많이 수상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영화 1987을 가지고 말씀해 주실 김경찬 작가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고향이고 집이 무릉동이거든요. 주말부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내려보니까 좋네요. 저는 양력 말씀드렸듯이 신문방송학과,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고요. 95년에 목포 MBC PD로 입사를 해서 2008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한 15년? 14년? 15년 정도 근무를 한 거고요. 회사를 나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제 영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PD 시절에 또 제가 주말 근무를 했어요. 전생에 그 덕을 많이 쌓아야 주말 근무를 한다면서요. 저는 평생 주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평일에는 서울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광주로 내려와서 문흥동에서 주로 소식합니다. 오늘은 이제 1987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영화 제가 방송을 그만두고 영화로 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시는데 제가 도움이 좀 되면 어떨까. 왜냐하면 제가 회사 그만둘 때 미친놈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만둘 때 연봉이 거의 1억 근처였거든요. 그걸 때려쳤으니까 집사람한테 한 5년 시달렸고요.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때보다 더 벌거든요. 어쨌든 제가 회사를 그만둔 게 2008년인데 2008년 하면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됐죠. 사실 2007년부터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그 회사에서 물론 이제 다큐멘터리 작업을 많이 했는데 한 10몇 년 하니까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좀 지겨워지고 있던 찰나에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2008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언론 장악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MBC 같은 경우에 김재철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이명박 특보 출신인 이명박 캠프에서 일을 했던 김재철 사장이 MBC 사장이 되면서 방송 환경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보자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회사를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출근하는 게 너무 재미없고 그래서 2008년 겨울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김재철 때문에 제가 그만둔 거나 거의 진배가 없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나중에 그 회사 그만둔 다음에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콘텐츠 관련 일들을 했어요. 놀기는 한 6개월 놀았나? 그래갖고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러다가 프로필에 있듯이 수원 미디어라고 하는 그 외주 제작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외주 제작이라고 하는 게 방송사에서 이제 저희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방송사에 납품하는 건데 그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대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찍고 편집하고 하는 일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하더라고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평생 방송국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편씩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던 관성이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든 하고 싶어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된 건 심심해서예요. 사실 어릴 때부터 영화를 좋아하긴 했으나 이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시간이 너무 많이 남고 뭔가 생산적인 일은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쓴 시나리오가 이제 그 프로필에 나오는 정정보도라고 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이거는 이제 방송사 기자, PD들이 잘못된 보도를 지시하는 이제 그 경영진하고 싸우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MC 상황과 겹쳐서 당시 그 시나리오를 쓴 게 2011년쯤이었는데 그때 MBC 파업이 뭐 100몇십일 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나 동료들, 그다음에 선배들, 후배들이 잘리고 뭐 월급도 못 받고 뭐 그렇게 사는 걸 옆에서 보면서 글로라도 복수를 하고 싶어서 그런 내용의 시나리오를 썼었죠. 그걸 뭔가 영화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쓴 건 아니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일종의 화풀이 뭐 이런 거였는데 우연히 제 친구가 영화 기자를 하던 친구가 제가 쓴 시나리오를 보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가져가도 돼? 그래서 알아서 해라. 가져가서 영화 제작자들한테 보여줬대요. 한 4-5명.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당신 시나리오 참 잘 쓴다. 나랑 한번 일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됐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근데 실제로 시나리오를 내가 정말 잘 쓰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다큐멘터리를 계속 만들고 있었고 돈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영화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시점이 이제 2014년 카트라는 영화를 제가 쓴 각본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이거 참 재밌는 일이구나.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고 2015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하던 일을 다 접고 방송 일을 다 접고 그 영화 일을 작가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2015년에 본격적으로 작가 일을 하면서 쓴 첫 번째 시나리오가 뺑반인데요. 뺑반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뺑소니 전담반의 줄임말입니다. 경찰서 가면 강력계의 형사가 있지만 뺑소니 전담반에도 뺑소니를 잡는 형사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한국 영화에서 그동안 강력계 형사는 많이 보여줬는데 뺑소니 잡는 형사들 얘기는 한 번도 다룬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뺑반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 시나리오를 쓰면서
거기에 이제 악당이 나오잖아요. 사람들 막 뺑소니 사람 죽이고 다니는 악당 이름을 제철이라고 지었습니다. MBC 전 사장인 김재철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우연입니다. 제철에 부하가 한 명 나오는데 그 부하 이름은 광안입니다. MBC 직전 사장이었던 안광안 사장하고 관련은 없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다. 네. 뭐 어쨌든 그래서 뺑반이라는 영화는 지금 찍고 있어요. 배우가 유준열, 뭐 공효진, 조종석, 염정아 이런 배우들이 촬영 중이고요. 3월달부터 찍었으니까 아마 올 겨울쯤 개봉할 것 같고요. 악당 이름을 잘 들어보세요. 김재철은 아닙니다. 성은 바꿨어요. 정재철이에요. 혹시 소송할까봐. 어쨌든 그리고 뺑반이라는 시나리오를 쓰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전대 사대부고가 전대 안에 있잖아요. 87년 봄에 제 친구가 제일 친했던 제 친구가 그 전대 전문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서 뺑소니 사고로 사망하는 얘기 있었어요.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인데 그날 하필 저랑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대단히 사소한 일로 고등학생이니까 어리니까 싸워서 보통은 친구끼리 이제 나란히 걸어가는데 그날은 그 친구가 저보다 한 10m, 15m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화해도 안 했는데. 그 친구도 걸음을 멈추고 저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화해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저보다 먼저 15m 앞에서 걸어가다가 이제 신호가 막 바뀌는 순간 건너가다가 이제 트럭에 치여서 사망했죠. 뺑소니로 그 트럭은 도망갔고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돌아서서 저에게 왔으면 그 친구나 저나 둘 다 살았겠지만 제가 그 친구에게 달려갔으면 저도 죽었을 거예요. 트럭이었으니까. 제 인생의 갈림길이었던 순간인데 그 뺑소니 사건이 해결 안 됐어요. 네, 범인을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냐? 당시에 하굣길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트럭의 종류와 번호판 숫자도 4개 중에 3개를 알고 있었어요. 조합을 해서. 근데 당시는 1987년 봄입니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박성철 열사 공치사 사건으로 전국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대학생들이 3월에 개학해가지고 매일 대원을 하던 때였어요. 경찰들 전부 시위 진압을 위해서 대학가에 포진해 있던 상황이었어요. 뺑소니 사고를 수사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잡았어요. 그게 사실 제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뺑반 형사만 10몇 년 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보통 이제 경력계에서 형사를 해야 승진이 빨리 되는데 그 친구는 뺑소니 잡는 게 재밌대요. 그래서 계속 뺑반에만 있다가 이제 겨우 경위를 달았어요. 그 친구하고 만날 때마다 뺑소니에 관해서 여러 번 물어봤죠. 왜냐하면 어릴 때 기억이 있기 때문에 뺑소니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고 그런 지식들이 사실 PD 시절에 많이 축적돼 있어요. 뺑소니라는 것은 어떻게 잡는다. 뺑소니로. 그리고 어릴 때의 기억과 이제 합쳐지면서 뺑반이라는 시나리오를 썼고요. 그게 이제 2015년 봄입니다. 2015년 봄에 뺑반이라는 시나리오를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87년으로 자꾸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1987년에 내 앞에서 죽은 그 아이의 얼굴과 그때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전남대학교, 전대사대부가 전남대학교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학생들이 시위했던 거, 그 유리창, 그러니까 저기 시위하면 체류탄이 터지고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체류가스를 막기 위해서 뭐 별짓 다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친구 하나는 불발탄을 학교 도서관 앞에서 터뜨려가지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1987이 운명처럼 저한테 온 것 같아요. 그러고 있었는데 맹반이라는 시나리오를 끝내서 이제 제작사에 넘기고 감독이 정해지고 하는 와중에 제가 다큐 외주 제작을 하던 시절에 만났던 YTN 기자하고 여기는 술을 먹게 됐는데 그 기자가 야, 왜 87년 얘기는 왜 아무도 안 해? 이렇게 돼가지고 머리가 찌릿하더라고요. 이거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했으니까. 노인과 바다를 쓴 어네스트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거나 모두가 실패한 이야기를 성공적으로 해내면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다.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전인미답의 경지에 오르면 그 사람을 인정을 해주잖아요. 히말라야 꼭대기 아무도 못 올라가. 에베레스트 아무도 안 갔는데 처음 올라간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잖아요. 사실 1687이라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한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것, 누구나 실패했던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을 경우에는 열매가 굉장히 달콤합니다. 근데 아무도 하지 않은 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모두가 실패한 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실패하시면 해밍웨이를 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고요. 해밍웨이가 그랬어요. 어쨌든 저는 성공했어요. 제가 성공한 이유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걸 왜 아무도 안 했지라는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이걸 왜 안 했지? 그래서 자료조사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아무도 안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더 잘했다가 실패했더라고요.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심지어는 제가 시나리오를 쓰겠다고 마음 먹고 이제 막 작업을 시작했을 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단히 유명한 감독이 같이 작업을 저보다 빨리 시작을 했었어요. 시나리오를 쓰는 작업을. 근데 거기는 결국 실패해서 접었고 저는 끝까지 갈 수 있었죠.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가 방송사 출신이다 보니 그 언론사를 오래 다니면 팩트를 뽑아내는 기술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뛰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자료를 봤을 때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에 대한 감각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87년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자료들을 보면서 거기서 이게 팩트고 이건 팩트가 아닌 것 같고 이런 구분들을 저는 다른 사람보다 좀 잘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유가족이 있어요. 제가 시나리오 쓰겠다고 마음 먹은 단계부터 이한열사 어머님은 지산동 사시거든요. 그리고 박학철 절사의 가족들, 형님은 서울에 계시고 계속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교류라고 할까?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계속 듣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런 시간들을 갖다 보니 그분들이 저한테 신뢰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쉽게 풀렸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완성했는데 그 시나리오는 보통의 영화가 시나리오를 완성하면 먼저 투자배급사 이렇게 보내거든요. 이 영화에 투자할래? 이렇게 보내는데 그때 당시가 2015년
2016년 여름이죠. 2016년 여름쯤에 수사를 돌렸는데 다 까였어요. 그때가 박근혜 혼인 비정상이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 우리 회사 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수사를 안 하겠다.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수사사에서 이걸 수사하겠다고 나왔는데 그 회사는 뭐냐면 20세기 폭스, 미국 헐리우드에서 제작한 수사사입니다. 그래서 곡성이라는 영화를 나홍진 감독의 곡성도 20세기 폭스에서 만들었는데 한국 영화에 가끔 수사를 해요. 1년에 한두 편 정도. 그 회사는 야, 우리는 박근혜랑 상관없어. 우리는 할 거야.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고, 왜냐하면 20세기 폭스의 수사를 결정하는 우리 할아버지들은 전부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말 몰라요. 그래서 보냈어요. 다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 야, 87년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몰라. 근데 시나리오를 볼 시간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년에 몇 조 원을 만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뭐 한 6명 정도 된대요. 6명인가 10명인가. 이 사람들이 그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서 우리 시나리오 그거 못 봐. 그래서 다이제스트를 해봐라. 1987년에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해봐라. 시간은 얼마? 2분 안에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 미쳤냐? 근데 어떻게 해요? 100억을 받으려면 해야 돼. 그래서 제작자하고 장준환 감독이 머리를 쥐어 뜯었어요.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할게. 왜? 저는 방송 PD를 했잖아요. 까짓 거 2분 충분하지 뭐.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뚝딱뚝딱.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막이 한글입니다만 미국에 보낸 건 영문으로 바꾼 자막을 보냈어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정권에 대한 헌신을 자꾸 물으면 내리 나가서 해준다고. 사연이 그렇게 엉터리로 조작이 되는 거를 갖다가 가만두고 볼 수는 없었죠. 아마 직업적인 무슨 양심이라고 그럴까 뭐. 직감적으로 야 뭐 경찰에 뭔가 있다 그걸 감을 잡았어요. 부인자에게 전부를 위양할 것을 전명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은 찬송가를 부르고 괴로워하는 모습이고 또 한 사람은 방 안에서 울고 그 학생 재혁 씨
죽었는데 그것이 장갑된다는 것을 알고 일곱팔칠 영화 시작과 끝이 다 들어있죠. 원래 작가들 저런 거 안 합니다. 다른 작가들 저런 거 안 해요. 근데 제가 출신이 그렇다 보니 그걸 만들었고 그걸 덕수 본사에서 이사회 할 때 틀었대요. 틀었는데 그 이사회에 있는 분들이 미국인 양키 할아버지들이 이거 보고 기립박수를 쳤대요. 야, 이렇게 짧게 영화를 설명할 수 있나? 야, 어떻게 87년에 저런 나라가 있어? 이랬대요. 걔네들은 신기했나 봐요. 이런 대한민국의 이런 역동적인 역사가. 뭐 나중에 영화 완성되고 그 음악 녹음할 때 오케스트라 연주를 미국에서 했는데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할 때 뒤에다가 스크린에다가 영화를 상영하면서 그게 맞춰서 연주를 하거든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영화를 보면서 울면서 연주를 했대요. 그래서 세트한테 물어봤대요. 진짜냐? 진짜 그랬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아무튼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가 이제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세상에 쉬운 일이 없잖아요.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캐스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캐스팅이 안 되면 돈을 못 준다. 그래서 배우 캐스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배우들이 힘들어했어요. 이 작품을 하게 되면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사가 세무조사를 받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에 변호인이라는 영화 때문에 그 투자배급 회사부터 매니지먼트까지 다 세무조사를 받거나 뭐 여러 가지 좀 불이익을 받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제일 먼저 그런 거 상관없어 하고 제일 먼저 이제 손들고 들어온 배우가 이제 강동원이라는 배우였고요. 그리고 강동원 배우가 캐스팅된 상태에서 폭스가 돈을 줘야 되는데 계약서를 보내줍니다. 걔네들은 미국 회사잖아요. 영어로 된 계약서를 보내줬어요. 이만큼 두꺼워요. 번역이 안 돼. 그래서 번역을 맡겨서 한글본을 받았어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미국식 법률 용어를 한국말로 번역해봐야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영화를 복사나 외국 회사하고 했던 친구들한테 했던 영화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불합리한 독소 조항들이 꽤 많았어요. 한국 영화 시스템하고는 많이 다른. 그래서 복사하고 이제 계속 계약을 놓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독소 조항이다. 바꿔달라. 복수는 우리 기준이 이러니 이대로 해라.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뭐가 터졌냐면 태블릿 PC 보도가 터져요. JTBC에서 빵. 그러고는 세상이 확 바뀝니다. 이렇게 태블릿 PC 보도 터지고 뭐 촛불 집회 막 하고 박근혜가 내려가니 마니 이러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우리 투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투자 안 할 거예요. 뒤로 빠졌던 우리나라 모든 투자 배급사가 줄을 쫙 서더라고요. 저요, 우리랑 합시다. 했어요. 그래서 골랐습니다. 누가 돈을 제일 많이 주나. 그래서 TJENM이라는 회사가 투자 배급을 결국 했잖아요. 예. 다른 회사보다 한 10억 더 썼어요. 그래서 뭐 100억이 조금 넘는 제작비로 TJ라는 회사하고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뭐 좀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죠. 마침 또 장미대산이라고 해서 조금 더 바뀌었고. 그런데 이제 미션이 하나 생깁니다. 진짜 세상에 복잡해요. 뭐냐면 제 시나리오상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하늘 열사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쭉 보면 강동원이 이하늘 열사인 걸 맨 마지막에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에도 이한열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잘생긴 남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배역명이 잘생긴 남학생. 왜냐하면 이하늘 열사가 진짜 잘생겼어요. 강동원도 한치게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이하늘 열사라는 사실을 몰라야만 뒤에 가서 밝혀졌을 때 그 연대학 현장의 그 감정이 증폭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강동원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기사가 먼저 나와버려요. 강동원이 이하늘이래. 미치게 들어가요. 기껏 감춰서 잘생긴 남학생 해놨더니 그래서 저희들 미션은 어떻게 하면 강동원이라는 배우가 이한열이라는 사실을 개봉할 때까지 감출 수 있느냐였어요. 최대한 감춰야만 하는 숙명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보시면 이제 영화에서 이제 티저 포스터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배포된 티저 포스터예요. 이 연희, 김태리 배우가 연기 연희라는 인물이 신문을 들고 있잖아요. 자, 이거 보시고요. 다음. 뭐가 달라졌어요? 네. 애초에 시야는 이거였어요. 철탄 맞은. 그래서 이게 연희가 영화 속에서 보는 장면이잖아요. 신문을 보는 장면. 근데 이게 들어가면 이 영화에 이하늘 열사 나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홍보대 행사에 전라도방을 건립을 했습니다. 죽을래?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 자체가 박종철 열사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이제 얘가 박종철 열사 기사를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끝끝내 감추려고 했었는데 감추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뭐 어쨌든 네. 그리고 이거는 강동원이 이하늘사 어머니 배음심 여사 집에 와가지고 찍은 사진이고요. 이날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문흥동 사니까 그 마물동배역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날 강동원 배우하고 이제 장준환 감독하고 몇 명 이제 그 참배하고 어머니 뵈러 오는 날 온다고 하니 제가 망월동에 가서 청소를 했어요. 이하늘 열사 묘역, 망월동 구묘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청소를 해야 되겠다. 가서 청소할 게 없더라고요. 워낙 그 분들이 잘 관리를 하니까. 근데 그렇게 뭐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뭐 기사에도 나긴 했습니다만 이하늘사 묘비에 새가 한 마리 이렇게 와서 앉더라고요. 제가 이 사진을 거의 5분 이상 찍었어요. 한 수십 장을 찍었어요. 안 날아가요. 그러다가 사진 찍을 만큼 다 찍으니까 날아가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대박 날라 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한열사하고 새는 관련이 참 많습니다. 이한열사가 그 장례식 때, 7월 장례식 때 그 서울에서 우차를 하고 광주 내려와서 그 도청 앞에 도청광장에서 노제를 했었거든요. 그때 도청광장 노제할 때그 만장 있잖아요. 깃발, 대나무 깃발 위에 하얀 새 한 마리가 한참을 앉아있다가 날아갔었거든요. 그게 뒤져보시면 인터넷에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늘사가 새로 환생했다, 또는 뭐 이하늘사가 보낸 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새를 보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촬영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저희 촬영을 첫 촬영이 2월 22일이었는데 작년 그 영화 속에 그 박종철 열사 아버님이 유골을 뿌리는 장면이거든요. 임진강 지류에서 실제로 뿌렸고 그거와 거의 흡사한 임진강 지류에서 촬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얼음이 이렇게 탈얼음이 이렇게 껴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건데 하필 촬영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얼음이 다 녹은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공간에서 얼음을 얼리는 건 쉬워요. 야외에서 강을 얼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영화가 돈을 많이 쓴다고 해도. 그래서 촬영을 취소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복잡했는데 거짓말처럼 2월 21일 날 저녁부터 갑자기 추워지더니 2월 22일 날 촬영 당일날 눈이 왔어요. 영화에 보시면 6월 부를 때 눈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실제로 눈이 내리고. 그래서 이건 인력을 할 수 없는 누군가가 우리를 돕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 첫 촬영을 겪고 나서 스태프들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스태프들이 촬영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하고, 그 다음에 항상 촬영하기 전에 그 묵념부터 시작하고 경건하게 일을 진행했다. 눈으로 보니까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많이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2월부터 촬영을 했지만 정권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정권이 실제로 바뀐 건 5월이잖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공간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공간이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실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촬영한 건데 거기서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건물이 대단히 독특하게 생긴 건물이에요. 근데 경찰이 허가를 안 해줘. 왜? 조건이 안 맞겠으니까. 그래서 거부당했어요. 근데 거기를 안 찍으면 영화의 리얼을 살릴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제가 PD 시절에 만났던 모든 인맥을 다 동원했어요.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그래서 뭐 디테일을 설명할 수는 없으나 결국 성공했어요. 그래서 청장까지 설득하는 데 성공해서 대공분실 촬영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내가 PD 시절에 헛살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순조롭게 잘 촬영이 되던 와중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데, 한참 더울 때 7월 달에
영화 속 후반부에 김정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왜 도망치잖아요. 격처장이 막 쳐들어오고 경사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막 매달리고 떨어지고. 거기 촬영 장소가 대구 서현교회라고 하는 대구에 있는 모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촬영을 3일간 진행하기로 하고 첫날 촬영을 하러 갔습니다. 그날 저도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그 연희와 김정남의 대사가 실은 시나리오상은 상당히 조금 길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길지 않게 짧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당일 현장에서 대사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날 현장에 갔었어요. 오전에 잘 조정해서 보면 2줄 대사로 끝나거든요. 서로 주고받고 끝나는데 이렇게 짧게 잘 정리해서 촬영을 마치고 저는 이제 점심 먹고 다시 넘어왔어요. 근데 오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촬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태극기 할매들이 와서 들어 누웠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그 87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 설정이 뭐냐면 그 교회에서 5.18 그러니까 광주 명령들 추모제 같은 걸 하는 걸로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플래카드가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거예요. 광주 학살 원흉, 전두환을 뭐 저저저, 추모 미사, 추모 이런 게 플래카드가 이제 소품으로 걸려 있었어요. 우리 대구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님들께서 지나가시다가 그걸 본 거야. 그래서 감히 우리 교회에서 빨갱이 영화를 찍어? 이렇게 된 거야.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죠? 통신 전달 속도가 대단히 빠르시더군요. 요즘 카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들어놓더니 카톡으로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니까 한 30분도 안 돼서 한 40명, 50명이 오셔가지고 들어 누우셨어요. 대구에서 빨갱이 영화가 웬 말이냐. 설득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강행해라 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이미 허락 받았고 장소 사용료도 지불했고 법적으로는 우리가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좀 정리 좀 해주라. 불법 아니냐. 경찰들이 니들이 잘못한 거 니들이 나가가 된 거예요. 대구 경찰의 입장에서는 대구 시민들이 중요하지 우리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를 손해봤냐면 3억이 깨졌어요. 3억이. 왜냐면 그날부터 3일간 찍기로 해서 준비한 그 보면 유리창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다 만든 거예요. 하나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무로 이제 교회를 통영으로 옮겨서 거기서 다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지붕에서 떨어지는 씬을 찍기 위해서 인천에다가 그 교회랑 똑같은 모양의 세트를 지어놨었어요. 그걸 다시 부시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새로 촬영하게 돼요. 3억이 있게 됐습니다. 3억. 그래서 이것들 소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참 많이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고 지금도 현 시대에 같이 살고 있고 국정농단 사태를 그대로 목격했으나 그들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이 코딱지만한 땅덩어리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분들을 배척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설득해서 끌고 가느냐가 문제인 건데 그거는 우리 세대에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작비가 오버됐습니다. 원래 책정했던 제작비보다 많이 썼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촬영을 마무리 짓고 편집을 하고 개봉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다행히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해 주셨거든요. 근데 영화를 이제
모두 완성하고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나서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 못 느꼈던 걸 느낀 건데, 원래 시나리오 단계에서 제가 설정한 이야기의 핵심은 보신 그 영상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원래 이 시나리오의 이 영화의 제목은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1987로 바뀐 건데,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특정한 누군가 어떤 영웅이 6월 항쟁의 주역이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화가 스토리텔링 방식이 주인공이 계속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최한 검사, 그 다음에 한병령, 연희 이런 식으로 계속 주인공이 바뀌는 방식인데, 이게 전통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에서는 거의 드문 형태의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 처음 본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너무 어렵다 였어요. 어떤 한 인물, 주인공을 따라서 감정이 쭉 가야 되는데 계속 바뀌니까 버겁다. 그래서 바꾸면 안 되냐? 누구로 뭘 어떻게 바꾸자는 거냐? 보니까 최한이라고 하는 검사가 제일 매력적이니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는 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 제가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면 역사적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절하고 쭉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되, 이 앞부분 박종철 열사와 이하늘 열사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만든 인물이 연희라는 인물입니다. 연희라는 인물은 그래서 가공의 인물이죠. 우선 그 최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긴 했으나 영화가 묘사하듯이 맨날 술을 먹는다거나 후배를 때린다거나 이런 분 아니에요. 굉장히 점잖은 분이에요. 물론 영화에서 말하고 있듯이 장인이 대단히 힘이 센 분이었어요. 지검장 출신이고. 그건 팩트이나 술 먹고 막 이렇게 어여구명하고 뭐 이런 분은 아니었어요. 최한 검사가 시사회 때 보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나 술 못 먹어. 뭐 하자는 거야. 뭐 어쨌든.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은 그 제가 설정했던 주역 중에 한 명이 윤상삼 기자라는 분인데, 영화 속에서는 이희준 배우가 연기한. 당시에 박종철 고문시차 사건을 폭로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기자의 수가 수십 명이에요. 동아일보만 해도 특별 취재반 안에 있는 분만 7, 8명 정도고. 근데 제가 윤상삼이라고 하는 기자를 주인공으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불쌍해서예요. 뭐냐면 이분이 그 1위 출신이에요. 요즘은 익산이라고 하죠. 1위역 폭파 사고 당시 1위. 그래서 동아일보에 입사해서 연대 졸업하셔서 동아일보에 입사해서 정말 열심히 사회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평생 사회부에서 근무하셨어요. 원래는 신문사든 뭐 방송사든 사회부에서 5, 6년? 길어봐야 5, 6년 정도, 뭐 길면 한 7, 8년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사회부가 제일 힘들어요. 계속 밤에, 사건은 밤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분이 워낙 잘하고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동아일보가 독박 씌운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전라도서 많이 갔어요. 지역감정 아닙니까? 어쨌든. 왜냐하면 뭐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우연이라고 쳐두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과로사 하셨습니다. 40? 네, 5? 중반에 과로사 했어요. 근데 동아일보라는 회사에서 과로사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부인이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산재 1호예요. 대한민국에서 기자가 산재 소송을 해서 승소한 첫 번째 사례가 윤상삼 기자예요.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분 부인이 해준 얘기인데 평생을 이렇게 사회에서 사니까 집에 이틀 3일에 한 번 들어와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는 일들이 많은 거죠. 물론 맨날 그러진 않았겠죠. 그랬으니까 이제 딸을 둘이 낳았겠죠. 근데 87년에 큰 딸이 5살이었거든요. 그때 윤상삼 기자가 했던 말이 어느 날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를 들어왔는데 5살짜리 딸이 윤상삼 기자를 보고 아빠! 그랬대요. 윤상삼이 깜짝 놀라가지고 부인한테 우리 딸 천재인가 봐. 무슨 소리야? 제가 나를 언제 봤다고 아빠라 그러지? 그 얘기를 부인이 저한테 해줬어요. 정말 동아일보라는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박정선 고물지사 사건을 밝혀내기 위해서 뛰었던 분이고 그때 아무도 몰라. 불쌍하게도 바로 살아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았죠. 오히려 사람들이 박정선 고물지사 사건 그러면 신성호 기자만 기억해요. 영화 속에 잠깐 등장하는 이렇게 찻잔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것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캐낸 게 아니라 던져준 거잖아요. 받아먹어. 제일 먼저 그걸 했기 때문에 영원히 그 특종 기자로 이름이 남게 되셨죠. 그래서 제 영화가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특종 1987이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그것도 새로 쓴 것도 아니고 옛날에 썼던 거 무라카이 해가지고 개봉에 맞춰서 출판을 하셔가지고 돈을 좀 버셨어요. 그분이 이명박 때 청와대 특보하셨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성향과는 안 맞죠. 어쨌든 그래서 신성호 기자도 시사회 때 와서 봤어요.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보고 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시장 이렇게는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분 지금 거기 뭐 대학교 교수님 하고 계신데 실은 이랬고 보이지도 않아요. 이만큼 보냈어요. 문자를. 그래서 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윤상삼 기자가 진짜 기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성훈 기자의 에피소드는 최소화시키고 윤상삼 기자의 이야기를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중에 한 명으로 보이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그 화장실에 숨어있는 기자 있잖아요. 그건 진짜 윤상삼 기자가 실제로 그렇게 했던 실제 사례고요. 그 유골 뿌릴 때 왜 윤상삼 기자가 옆에 있잖아요. 그 다른 기자입니다. 황열원 기자라고 다른 기자인데 그냥 윤 기자 퉁쳤어요. 왜냐? 너무 짠하니까.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윤상삼 기자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몇 달 전에. 우리가 윤상삼이라고 하는 저렇게 훌륭한 기자를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기자상을 만들었고 앞으로 올해부터 아마 첫회 시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윤상삼 기자 부인께서 저한테 1인분에 10만원짜리 한우를 사주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냐. 이거 안아보시라고. 저는 안고 무시더라고요. 그 한이 느껴졌어요. 회사를 위해서 우리 나이 때 조금 위에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집보다는 회사, 가족보다는 동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 회사와 사회에 대한 어떤 한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풀어줬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영화 1687을 만들어 놓고 제일 뿌듯했던 순간은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딸이 둘인데 그 딸들이 어릴 때 유상훈 기자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과로사로. 그래서 굉장히 소심하게 살았대요. 할 말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주눅 들어서 살고. 아버님 뭐 하시면 돌아가셨는데 과로사 하셨는데 위기 예매하잖아요. 그 딸들이 이제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유상훈 기자 이야기가 많이 알려주니까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산다고 해요. 왜냐면 아버지 뭐 하시니? 1680 봤지? 거기 위원님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큰딸이 오늘 그 회사에 다니는데 한 번도 상사한테 실수를 해본 적이 없대요. 영화 개봉하고 나서 들이받았대요. 한 번. 부당한 짓을 하는 상사한테 들이받았대요. 둘째는 지금 일본에서 일본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1687을 하면서 제일 뿌듯했던 순간이 그 순간이었어요. 대충 이런 스토리로 1687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을 다음에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참 운이 좋았던 게 제 삶과 관심사가 제 직업하고 관련이 돼서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 인맥을 늘릴 수 있는 기회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 어릴 그 기억 때문에 뺑소니에 대한 정보량이 남들보다 많았고, 친구가 형사다 보니 형사들하고 놀 기회가 많았고, 지금 이제 그 말죽거리 잔혹사랑 비열한 거리랑 강남 이후 출공하신 유아 감독님하고 작업하는 게 이제 중독자라는 영화인데, 이것도 형사 영화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파생된 게 영화 시나리오를 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영화 제작을 함에 있어서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이나 또는 학생들 만나면 항상 그 얘기해요. 인생의 직업은 하나가 아니다.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세 가지일 수도 있다. 하나의 직업을 갖고 있을 때 다음 직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정보량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 때 다음에 하고 싶은 것 또는 본인이 잘하는 것 또는 관심이 있는 것에 정보를 계속 쌓아나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퇴직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럼 나 이거 새로운 거 이거 해볼래 하고 그때부터 정보량을 쌓으면 아무리 열심히 쌓아봐야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24시간 열심히 공부해도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으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설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백종원이라고. 학교 다닐 때부터 맛집 찾아다니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정보량이 평생 쌓여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런 성공을 하게 된 거잖아요. 저도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TD 시절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저는 평생 내가 나중에 시나리오 작가 할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량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미워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 김재모 이런 애들, 이명 이런 애들, 좋아하는 대상도 있잖아요. 이한열 사람, 윤상삼 기자 이런 분들. 그런 목표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제가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역사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다닐 때 2학년 때 휴학하고 무슨 뮤지컬 비스무리한 걸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연출 스텝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무튼 공연이 잘 끝났어요. 그래서 백발이 성성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글썽글썽 하셔가지고 그때는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겨레신문을 창간하신 분이래요. 성함이 뭐였지? 네, 송건호 선생이 있었어요. 송건호 선생께서 교수님 초청으로 오셔가지고 보고 그게 역사를 담은 내용이었는데 고생했다, 고맙다 하고 존댓말로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이게 뭘까? 그 다음에 도대체 이 사람은 뭐지?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는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한테 존댓말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존댓말로 저한테 고맙습니다. 역사를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알릴 수 있는 일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뒤져봤더니 그분이 이제 한겨레신문 창간하신 송건호 선생님이시고 그분이 만든 책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5권짜리. 그래서 각별한 관심이 가서 그 책을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탄약병이었거든요. 탄약고에 올라가서 그 책 봤어요. 제가 파주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당시에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금지서적이었어요. 그 걸리면 영창 가요. 탄약고에 숨겨놓고 맨날 그거 봤어요. 그 책이 좀 어려워요. 5번을 한 7, 8번 본 것 같아요. 그 책이 지금 파주군 적성면 마질이 어느 산 골짜기에 묻혀 있습니다. 검들 나올 때 묻었어요. 근데 어디다 묻었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못 갖고 나왔어요. 지금 썩었겠죠. 그래서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와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987 끝났고 지금 이제 백반 찍고 있고 다음 내년에 촬영할 작품이 1950인데요. 1950은 한국전쟁 이야기입니다. 제가 1987로 전두환 개새끼 했잖아요. 그래서 1950은 이승만 개새끼를 하기 위해서 쓴 시나리오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950년에 전쟁 발발하고 한강 인도교 폭파라는 게 있었어요. 피난민들이 한강 인도교를 건너서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이승만이 먼저 도망가고 터트려버렸잖아요. 수백 명이 다리와 함께 강물에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시작으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영화입니다. 우선은 올겨울에 아마도 올겨울에 맨반 개봉을 많이들 봐주시고요. 악당 이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도 실은 뺑반도 1687과 주제는 똑같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세상을 바꾼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형사물을 빌어서 하는 이야기. 과거에 개봉했던 제가 처음 썼던 카트라는 영화도 사실 똑같은 메시지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그건 잘 안 살았던 것 같고 1050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영화 시장이 작가가 누구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가끔 제 이름이 나오고 하면 나 저 사람 알아. 그래서 저거 보러 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한 10분 남은 것 같은데요. 뭐 여쭈고 싶은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질문을 조금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학교에서부터 보통 사람들로 하려고 했다가 1987로 바꿨던 거고 시나리오를 중간에서 수정을 해가면서 했어요. 완성도가 높았으니까 시장에 내놓았겠지만 지금 다시 1987을 제작하라 보면 지금 이런 형태로 그대로 갈 것인지 첫 번째 질문이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1987이 이제 천만 관객이 넘어서고 있는데 나머지 영화 프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피드백, 이 완성도에 대한 피드백은 어떤 원래 보통 사람들이란 제목이 1987로 바뀐 거는요. 저희들이 한참 영화 찍고 있을 때 보통 사람이라는 영화 개봉을 했어요. 네, 망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제목이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제목을 바꾼. 두 번째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라고 지어놨더니 자꾸 노태우가 생각난대요. 아이씨 짱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겸사겸사 1987이 제일 좋겠다. 원래는 1987 뒤에 부제로 1987 그날이 오면 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1987 사나운 날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냥 1987로 가고 영문 제목을 그날이 오면 When the Days Come으로 바꿨죠. 그리고 완성도에 있어서는 장담할 수는 없으나 올해 다다음 주인가? 다음 주 5월 3일 날 백상예술대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상식들이 있을 텐데요. 1987이 상을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텔링 방식이 대단히 특이하기 때문에 사실 도전으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주인공이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에 대한 어떤 그 난이도가 워낙 높으니까 그에 대한 점수를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또 없습니까? 강동원 잘생겼습니다. 뭐 없으면 그래서 사실 뭐 나중에 또 뭐 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인연이니까 이제 주최 측에 말씀을 하면 아마 제 연락처를 알실 수 있거든요. 혹시 이 컨텐츠 제작 또는 영화나 뭐 기타 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하시고 명함이 없어요 제가.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라마다 호텔에서 아카데미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하면 그러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주니까. 고맙습니다.